거울에 새겨진 단어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신호였죠. 누군가는 여전히 그날의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 그저 명령이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고입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3년 10월 25일 오후 3시 무렵, 강남의 한 조용한 골목이 기묘하게 멈춰 있었죠. 햇빛이 유리창을 긁으며 떨릴 때 집안에서는 낯선 숨소리가 섞여 흘렀어요. 민수의 아내 서연은 방금 끓여둔 국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 지하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발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호흡은 거칠었죠. 그 남자, 강진우는 2시간째 그 집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터 너머 담을 넘어와 습한 공기 속에서 손에 전기줄을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의 눈엔 오직 돈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진다고 생각했죠. 문이 삐걱 소리를 냈고 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죠. 서연은 낯선 그림자를 보고 뒤로 물러났지만 몸은 금세 붙잡혔죠. 강진우의 손에는 길게 감긴 전기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증명하듯 차갑고 비어 있었죠. 조용히 하면 살려줄게요. 그 한마디는 협박이라기보다 선언처럼 들렸어요. 순간 서연의 손끝이 떨리며 탁자 모서리에 닿았고 그 소리가 공기를 찢었죠. 위층에서 이정화 할머니가 서연아 하고 부르며 계단을 내려오던 찰나 모든 것이 빠르게 뒤틀렸어요. 전기줄이 목을 감았고 숨소리가 억눌렸죠. 그 침묵 속에서 강진우의 눈동자에 비친 건 겁에 질린 두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 너머로 넘어갔죠. 이정화는 서연에게 달려들며 괜찮냐 물었지만 답은 없었죠. 이미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서 피가 천천히 번졌어요. 강진우는 망치를 들었고 그 무게를 확인하듯 손목을 꺾었죠. 두려움이 한 방울의 피처럼 공기 속에 섞여 흩어졌어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망치를 들었고 거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거울을 닦으며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기억하라, 화장대 거울 위에는 회색 눈썹 연필로 쓰인 문장이 남았어요. 민수는 기억하라, 그 순간 햇빛이 유리에 부딪혀 그 글자를 번쩍이게 했죠. 한 집안의 빛이 그 한 문장 속에서 영원히 꺼졌어요. 시간은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었죠. 창문 밖으로 흘러든 햇빛이 커튼을 스쳤고 그 틈새로 먼지가 떠다녔어요. 민수의 집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 평온함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도현은 아직 회사에 있었고 민수는 지방 공장으로 출장 중이었어요. 서연은 어머니 이정화를 부축하며 거실로 옮겼어요. 잠시 물을 떠주려는 순간 현관문 쪽에서 낮고 단단한 발소리가 났죠. 이정화는 귀를 세우며 누구냐 묻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바닥을 긁는 쇳소리와 함께 낯선 그림자가 천천히 거실로 밀려들었죠. 강진우의 손에는 방금까지 피를 머금은 전기줄이 감겨 있었어요. 그는 한 걸음씩 다가오며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죠. 그 침묵이 이미 대화였어요. 서연의 눈동자에서 공포가 빠르게 번졌고 그녀의 손끝이 탁자 위 사진틀을 쥐려다 미끄러졌죠. 강진우는 집 안을 훑으며 금고의 위치를 찾았죠. 그는 눈빛 하나로 사람을 해체하듯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아이들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서 있었고 목을 감싼 전기줄이 숨을 밀어냈어요. 비번이 뭐예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공간을 짓눌렀죠.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망치가 공기 속을 그리며 떨어졌죠. 둔탁한 소리가 벽을 타고 번졌고 그 울림이 마치 집이 신음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정환은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죠. 강진우는 숨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의 맥박을 세든 망치를 한 번 더 들어 올렸어요. 두 번째 타격은 한 인간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만들었죠. 거실은 정적 속에서 서서히 식어갔어요. 이정환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죠. 서연의 얼굴이 피로 젖은 천처럼 식탁 아래에 머물러 있었어요. 강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돈은 어디 있어요? 그는 이번엔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평범한 거래라도 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죠. 이정환은 벽 쪽 금고를 가리켰지만 손끝이 흔들렸어요. 강진우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 앞으로 다가갔죠. 번호판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늙은 손으로는 느리네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망치가 다시 움직였죠. 금속이 부서지고 피가 튀었어요. 그 피는 금고의 반짝임 위에 묻으며 새 문양처럼 번졌죠. 그리고 그는 차분히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현금 뭉치와 낡은 수표가 몇 장, 봉투 하나가 담겨 있었어요. 강진우는 현금을 확인하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불안과 욕망이 동시에 얼굴에 비쳤죠. 그 순간 이정화가 바닥을 기어가며 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수화기를 집어들기도 전에 강진우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꺾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부엌 벽에 부딪혀 퍼졌죠. 그녀는 신음했지만 입을 막히는 순간조차 기도를 외우듯 중얼거렸어요. 살려달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망치가 내려앉았어요. 3번, 4번, 5번 더 이상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방 안에는 한 남자의 거친 숨만이 남았어요. 그는 금고 속 봉투를 열어 확인한 후 수표를 2장 챙겼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대 위에는 서연이 아침에 쓰다 남긴 화장품이 흩어져 있었어요. 강진우는 그중 눈썹 연필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피로 번들거렸지만 그는 그 위로 글씨를 썼어요. 민수는 기억하라의 그 문장은 범행의 흔적이 아니라 분노의 연극이었죠. 마치 원한살인으로 위장해 수사의 눈을 흐리게 만들려는 듯 거울 속 그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눈에는 공포도 죄책감도 없었죠. 오직 자신을 신이라 착각한 자의 냉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글자를 쓰고 난 후 그는 거울을 한 번 닦았어요. 손바닥에 묻은 피가 거울 위로 얼룩졌고 햇빛이 그 자국 위로 떨어지며 섬광처럼 번쩍였죠. 거울 속 문장이 붉게 일렁였어요. 그는 손을 씻지 않았어요. 피가 묻은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죠. 문틈 사이로 흙먼지가 날렸고 밖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새소리와 햇빛, 그리고 그 평범함이 오히려 그를 미치게 했어요. 강진우는 엘란트라 승용차에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죠. 거울 속에서 본 자신의 얼굴이 떠올라 피식 웃었어요. 기억하라. 그래, 나를 기억하겠지. 그는 미친 듯한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도로는 번쩍이는 열기로 가득했고 그의 손끝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도현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형의 집을 찾았죠.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려던 평범한 오후였어요.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집안은 이상하게 정적이었어요. 형수님,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선 순간 코끝을 찔러온 건 피의 냄새였어요. 거실 바닥에는 신발 자국이 엉켜 있었고 안방 문틈에서 붉은 물이 번지고 있었죠. 도현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본 건 현실 같지 않은 광경이었어요.
서연과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 깨진 화장대가 있었죠. 거울 위엔 낯선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기억하라. 도현은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눈물도 늦게 떨어졌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도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봉투가 쥐어져 있었죠. 봉투에는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형의 집은 이미 경찰줄로 감싸졌고 형사 박형준이 안으로 들어섰죠. 그는 냉정한 눈으로 현장을 훑었어요. 피의 방향, 망치의 자국, 거울의 문장, 그리고 열려있는 금고. 강도 같긴 한데 박형준은 중얼거렸죠. 정혜수는 그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메모를 남겼어요. 그들의 시선이 거울에 멈췄을 때 모두 잠시 말이 없었죠. 민수는 기억하라. 그 한 문장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방안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방 공장에서 전화를 받았죠. 경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 자택에서 변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죠. 차를 돌려 서울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엔 아내의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손길이 교차했어요.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이미 취재진과 경찰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민수는 말을 잃은 채 그 속을 뚫고 들어갔죠. 그리고 방 안에서 아내의 냄새가 사라진 자리를 보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부서졌고 바닥에 주저앉은 손끝이 떨렸어요. 그날의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건은 곧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강남 대낮 고부 살인 사건, 신문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됐죠. 박형준은 현장을 다시 돌아보며 자신에게 물었어요. 왜 대낮에, 왜 이 집이었을까? 정혜수는 범행 도구와 혈흔의 각도를 분석했죠. 의도적이에요. 완전히 계획된 움직임이었죠. 박형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장대에 남은 문장이 그들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원한인가, 위장인가. 피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문장은 답을 주지 않을 것 같았죠. 수사는 곧 정밀해졌어요. 박형준은 현장 도면을 펼쳐놓고 피해 확산 방향을 검토했죠. 피가 튄 각도는 저항 없이 당한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일정한 리듬을 가진 공격이라고 판단했죠. 범인은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내지 않고 일정한 호흡 간격으로 망치를 휘둘렀어요. 박형준은 그 리듬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전율을 느꼈어요. 습관이다. 그는 중얼거렸죠. 누군가 이미 이 행위를 반복해본 사람의 손놀림. 범죄의 경험이 그 방 안에 공기처럼 눌려 있었어요. 정혜수는 사진을 확대하며 왼손잡이의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했죠. 박형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산이에요. 며칠 뒤 부검 결과가 도착했어요. 서연과 이정하 모두 즉사였죠. 전기줄의 흔적과 타격 부위가 동일했어요. 박형준은 보고서를 덮으며 의자에 기대었어요. 범인은 감정이 없는 기계 같군요. 그 말에 정혜수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오히려 감정이 넘쳤어요. 그게 문제죠. 분노가 아니라 쾌감이었어요. 박형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죠. 살인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완결된 행위로 느끼는 사람들. 강진우의 존재는 아직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강진우는 그 무렵 구로의 낡은 여관에 숨어 있었죠. 창문으로 비치는 네온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덮었어요.
그는 침대 위에서 수표를 세어보며 웃었어요.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그는 손으로 뺨을 쓸어내렸죠. 피 냄새가 아직 손가락에 배어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서연의 비명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는 담배를 붙이고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 연기가 방천장에 닿자 다시 아래로 내려왔어요. 마치 그 행위의 결과가 자신을 덮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문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어요. 그는 숨을 멈췄어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죠. 경찰인가? 아니면 단순한 손님인가? 강진우는 천천히 망치를 집어들었어요. 여관방 한쪽에는 그가 훔쳐온 물건들이 쌓여 있었죠. 가방, 수표, 시계, 그리고 아직 피가 굳지 않은 금고 열쇠.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는 긴장한 채 몇 분을 그렇게 버텼어요.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은 반드시 흔적을 찾을 것이고 거울에 남긴 글자는 그를 향한 경고가 될 거였죠. 민수는 기억하라 이 그 문장은 결국 자신을 잡을 문장이 될지도 몰랐어요. 민수는 장례를 마친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마다 서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는 손끝으로 식탁을 문질렀어요. 아직 따뜻한 듯한 감촉이 전해졌어요. 왜 우리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찰은 강도 가능성을 말했지만 민수는 납득할 수 없었죠. 그는 스스로 집안을 조사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화장대의 문구가 그려진 각도, 글씨의 힘, 필압. 서연의 눈썹 연필은 부드럽게 써지는 종류였어요. 그런데 그 글씨는 칼로 긁은 듯 거칠었어요. 남자의 손,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을 찍었죠. 복수심이 서서히 마음속을 채워갔어요. 며칠 뒤, 경찰은 근처 폐지 수집소에서 의심스러운 남자를 검거했어요. 그는 수표를 현금화하려다 발각되었죠. 이름은 강진우. 전과 3범, 강도 폭행 전력. 박형준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냉기를 느꼈어요. 이 남자다. 취조실은 차가웠죠. 강진우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난 그런 짓 안 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손톱 밑에서는 피가 검출됐어요. 박형준은 담담히 사진을 내밀었죠. 이 여자를 봤나요? 강진우는 사진을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그건 공포가 아니라 쾌감의 흔적이었어요. 취조는 장시간 이어졌어요. 박형준은 조용히 물었어요. 왜 했습니까? 강진우는 담배를 달라 했죠. 연기를 내뿜으며 낮게 웃었어요. 그냥 그날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이 나를 불렀어요. 그의 말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박형준은 눈빛을 좁히며 다시 물었죠. 혼자였습니까? 그 순간 강진우는 피식 웃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도 있었죠. 이경택이요. 처음 등장한 이름이었죠. 경찰은 즉시 신원을 조회했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는 없는 사람을 만들어 자신을 가리려 했죠. 그가 시켰어요. 난 그냥 따라갔어요. 그 말 뒤에 강진우는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거짓은 금세 들통났어요. 이경택이라는 인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박형준은 의자를 뒤로 밀며 서류를 덮었어요. 결국 혼자였군요. 강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시선을 천장으로 올렸죠. 혼자긴 했지만 내 머릿속엔 늘 누가 있었어요.
그 말에 정혜수가 몸을 굳혔죠. 그건 광기의 단서였어요. 강진우는 손목에 상처를 문질렀어요. 그 사람이 나를 움직였어요. 그날도 그가 시켰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현실과 망상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의도적 연기가 느껴졌죠. 그는 책임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박형준은 그를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무언가 낯선 고요가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죄를 이미 끝낸 사람의 표정 같았죠. 당신 후회합니까? 박형준의 질문에 강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후회요. 그럴 리가요? 난 그냥 그날의 공기를 느꼈을 뿐이에요. 세상이 멈추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정혜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죠.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존재의 왜곡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앉은 건 인간의 껍데기를 쓴 공허였어요. 며칠 후 강진우의 자백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죠. 하지만 그 이유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현장 검증을 진행했어요. 골목, 담장, 거실, 화장대. 모든 동선이 정확히 일치했죠. 강진우는 그 모든 걸 무표정하게 따라 했어요. 망치를 드는 손, 전기줄을 감는 동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는 자세까지. 기억하라, 그는 다시 그 문장을 썼어요. 그러나 이번엔 목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어요. 박형준은 그걸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악은 이렇게 조용히 존재하는 거군요의 그날 이후 그는 오랫동안 그 거울의 반사광을 잊지 못했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진우는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죠. 그 리듬은 범행 때와 같았어요. 박형준은 그걸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만두세요. 하지만 강진우는 웃었어요. 이게 내 호흡이에요. 멈추면 죽을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끝마다 공기를 길게 끌었어요. 그날의 공기. 그 냄새가 아직도 내 손에 붙어 있어요. 박형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 바람마저 범인의 말에 섞인 악의처럼 느껴졌어요. 정혜수는 옆에서 중얼거렸죠. 이건 회개가 아니라 자랑이에요. 신문이 쏟아졌어요. 강남 고부살인, 사형 구형,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방송마다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죠. 민수는 뉴스를 보며 눈을 감았어요. 세상은 그를 불쌍한 피해자로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꼈어요. 내가 없었으면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도현은 형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죠. 집안은 여전히 사건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벽지에 스며든 피냄새는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매일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기억하라. 그건 더 이상 범인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죠.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까지 무겁게 울렸죠. 강진우는 법정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교만했어요. 판사는 조용히 물었죠. 왜 그랬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봤어요. 그냥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가 나를 봤어요. 그래서 멈출 수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그 말은 이유도
논리도 없었어요. 단지 인간이 아닌 존재의 본능 같은 말이었죠. 박형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선고일, 법정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했어요. 판사가 종이를 들었죠. 피고인 강진우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어요. 강진우는 미세하게 웃었어요.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방청석에 앉은 민수의 눈과 마주쳤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시간은 멈춘 듯 했어요. 민수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강진우의 눈에는 이상한 평온이 섞여 있었죠. 그는 미소를 남긴 채 호송되었어요. 그 웃음은 인간의 마지막 흔적 같았어요. 사형 선고 이후에도 민수의 악몽은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서연이 거울 속에서 나타났어요. 피 묻은 얼굴로 웃고 있었죠. 기억하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민수는 잠에서 깨어도 그 말이 이어졌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눌렸고 그는 자꾸만 거울을 닦았어요. 그러나 거울 속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가져간 줄 알았던 화장대가 꿈속에선 항상 그대로 있었죠. 그 문장은 마치 그의 죄책감을 불러오는 주술처럼 살아있었어요. 그날 이후 박형준은 다른 사건을 맡았지만 역삼동 사건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수사 기록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췄죠. 그 문장 하나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구나. 그는 창밖을 보며 담배를 붙였어요. 불빛이 새빨갛게 번졌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강진우의 말이었죠. 그날의 공기. 아름다웠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울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그날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서랍 속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누군가 거울을 닦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교도소 안, 강진우는 하루 2번씩 거울을 봤어요. 식사 전과 후 그는 늘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감정이 사라진 얼굴. 그러나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생명 같은 것이 깜박였어요. 간수는 그를 보며 중얼거렸죠. 저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느 날 강진우는 벽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톱으로 긁어 만든 글자. 기억하라. 그는 웃었어요. 그것이 그의 생명이었죠. 그에게 기억은 죄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어요. 그는 그 글자를 쓰고 나서야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잠을 잤죠. 그가 수감된 지 1년 후 형집행이 이루어졌어요. 새벽에 교도소는 적막했죠. 간수들은 무표정하게 그를 호송했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문 앞에서 잠시 멈췄죠. 거울은 준비됐나요? 그 말에 간수가 당황했어요. 무슨 거울이요? 강진우는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눈을 봐요. 그는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어요. 형이 집행되는 순간 방 안의 전등이 한 번 깜빡였죠.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의 숨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곳은 기억의 감옥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거울에 김이 서렸어요. 그리고 서서히 글자가 드러났어요. 민수는 기억하라의 그는 손으로 닦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기억하라. 민수는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그것이 사랑의 잔재인지
죄의 형벌인지 구분되지 않았죠. 사건이 끝난 지 10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그 일을 잊었지만 박형준은 여전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가끔 밤이면 그 거울의 사진을 꺼내봤죠. 피가 말라붙은 유리 위의 문장, 그리고 반사된 한 남자의 그림자. 그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악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모양을 바꿔 존재할 뿐이죠. 그날의 집은 지금 리모델링되어 새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웃들은 여전히 그곳을 기억의 집이라 불렀죠. 밤이 되면 창문에 무언가가 서린다고 했어요. 희미한 글자 하나. 기억하라.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박형준은 퇴직 후에도 그날의 사건을 잊지 못했어요. 경찰서를 떠난 지 몇 해가 흘렀지만 그의 서랍엔 여전히 역삼동 고부살인이라 적힌 파일이 남아 있었죠.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그 서류를 꺼내 다시 펼쳤어요. 사진 속 거울, 그 문장, 그리고 강진우의 눈빛.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기억하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순간 창문이 흔들리며 비가 들이쳤죠. 빗물에 번진 창문은 마치 거울처럼 변했고 그 속엔 흐릿한 두 여인의 실루엣이 떠올랐어요. 서연과 이정하였죠. 그는 놀라 손을 떨었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그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려. 그 무렵 민수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심장병 판정을 받은 지 오래였죠. 간호사는 그가 매일 손거울을 바라보는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건 왜 매일 닦으세요? 민수는 웃었어요. 그냥 누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는 진지했어요. 거울 위엔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매일 닦아도 사라지지 않았죠. 서연의 생일이 되던 날,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기억하라. 그 순간 손거울의 표면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두려웠지만 눈을 떼지 않았죠. 거울 속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었어요. 민수의 병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근무 간호사가 순찰을 돌다 문틈으로 본 건 거울 앞에 선 민수의 모습이었죠. 그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거울이 쥐어져 있었죠. 거울 위엔 또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대는 기억했는가? 이 경찰은 단순한 심정사로 결론 내렸지만 박형준은 서류를 들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직접 확인했죠. 표면에는 새로 긁힌 듯한 글씨가 있었어요. 피랍은 인간의 손이 낼 수 없는 깊이였어요. 박형준은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누군가 남아있어.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죠. 새벽 4시 17분,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대와 같았어요.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반복이에요. 범죄는 죽어도 악인은 남아요. 그는 지문 분석을 의뢰했지만 거울에서 검출된 건 오래된 피의 흔적뿐이었어요. 강진우의 DNA가 희미하게 검출됐죠. 교도소에서 화장대가 발견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흔적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며칠 뒤 박형준은 도현을 만났어요. 도현은 이제 중년이었죠. 여전히 형의 집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형사님, 아직도 그걸 조사하시나요? 도현의 목소리는 피로했어요. 박형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형님이 죽은 날 거울이 움직였어요. 도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 집을 팔 수가 없었어요.
팔려고 하면 사고가 나요. 누군가가 막는 것 같아요. 그의 눈 밑은 어두웠어요. 그가 말하는 순간 창밖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 듯했죠. 박형준은 그날 밤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집은 이미 다른 가족이 떠나고 비어 있었죠. 문을 열자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어요. 그는 손전등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화장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울은 금이 같지만 글자는 아직 남아 있었죠. 기억하라. 박형준은 손으로 그 문장을 따라 썼어요. 순간 전등이 꺼졌어요.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죠. 그리고 등 뒤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거울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움직였어요. 손전등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어요. 빛이 흔들렸죠. 박형준은 얼어붙은 채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강진우였죠. 그는 웃고 있었어요. 기억하라. 당신도 그날을 봤잖아요. 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박형준은 눈을 감고 외쳤어요. 넌 끝났어.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거울은 깨져 있었어요. 조각마다 자신의 얼굴이 비쳤죠. 조각 사이로 희미하게 서연의 눈빛이 섞여 있었어요.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며칠 뒤 박형준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집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죠. 그의 손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 쥐어져 있었어요. 의사는 그 조각을 치우려다 놀랐어요. 거울 조각마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기억하라. 그 글자는 박형준의 피로 새겨진 것이었어요. 정혜수가 그의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는 친구의 손을 붙잡으며 중얼거렸죠. 형,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나요? 박형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만둘 수 없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 죽어요.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어요. 시간은 흘렀고 박형준의 병세는 나빠졌어요. 그는 혼수 상태에 가까웠죠. 그러나 새벽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됐어요. 병실 거울에 김이 서리고 글자가 나타났어요. 기억하라. 간호사들이 다가내도 아침이면 다시 생겼어요. 어느 날 그 글자가 바뀌었어요. 끝내라. 그 순간 박형준의 눈이 떴어요.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속삭였어요. 이제 끝낼 때군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그의 얼굴은 고요했어요. 마치 오래된 의무를 완수한 사람 같았죠. 그 후 그 집은 완전히 철거됐어요. 새 아파트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사건을 잊었어요. 하지만 공사 인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벽을 부수던 인부가 거울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표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말을 본 인부는 며칠 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 했지만 박형준의 동료들은 알았어요. 그건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죠. 그것은 인간이 남긴 죄의 기억, 잊히지 않는 경고였어요. 결국 진실은 거울 속에 남았고 세상은 그저 그 빛을 스쳐 지나갔죠. 그렇게 덕삼동의 기억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